모시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 남서울대학교 스피치와 노래지도 강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된 강사 강재현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주제는요, 아름다운 인생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인문학이 뭐예요? 그죠? 우리 흔하게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인문학이란 것은 그냥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묻어나는 어떤 인간의 정서, 문제,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저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제 삶 어느 부분에서도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늘 진실하고 싶었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강사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온몸으로 울부짖으며 태어난 우리들이 겨우 딱 하나 옷 한 벌도 거치지 않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돌아갈 때는 딱 한 벌을 걸치고 가게 됩니다. 어떤 옷인가요? 수의. 그죠?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지고 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그 과정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그 수요일날 빨간 장미를 들고 이 아름다운 저녁에 남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이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오늘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웰빙 문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웰빙 문화라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바로 웰빙 문화입니다. 웰빙 문화를 다 뛰어넘고 나면요, 바로 웰다잉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입니다. 언제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웰 엔딩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뽑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제가 썼던 시 중에서는 키스하는 날은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실은 키스를 잃어버리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자, 어느 순간 그렇게 삭막해지고 메마른 정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숙제해 볼까요? 집에 가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순간, 자, 더 많이 행복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 감성을 부스팅하라.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자, 요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감성이 살아난 인생은 감동 드라마가 된다.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성이 살아난 인생은 감동 드라마가 된다. 감성이 메마른 우리들의 정서에서는요, 감동 드라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감동 드라마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들을 때 그 가벼운 가방이 어떨 땐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가방이 무거워서 지고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몸을 다쳤을 때, 아플 때, 내 몸도 귀찮은데 샤넬백이 뭐가 중요하고 루이비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땐 비닐 가방 하나도 들기 어려운데요. 그때 우리들의 몸의 근육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음의 근육을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육이 근육질이 달라붙지 않으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 준 그 말을 들은 적 있는 분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세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의 문자 하나로 상처를 받았어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 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막 기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기가 죽을 때, 사실 개구리는요, 사람이 장난으로 던진 그 돌 하나에 마저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던진 그 멘트 하나, 단체 카톡에 거기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짧은 멘트 하나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 성격이었어요. 아주 안 그렇게 생겼나요? 네. 밝게 생겼나요? 아니요. 여고 시절부터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까지 시인이 돼서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처를 다 딛고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저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 노래가 된 인연이라는 주제로 저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시집들은요, 이렇게 시처럼 음악처럼 가사집입니다. 108곡의 시가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움이 깊은 날에는 이런 시집은요,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 이렇게 청소년과 함께 읽는 그런 글들을 모두 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요즘에 교보문고에 가시면 마음이 주는 선물이라는 시집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시집들을 다 쓸 동안 저는 7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글을 썼을까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Find me.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 강원도 산골에서 집이 3채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산골 소녀였습니다. 7살까지 그 동네에선 차를 구경해 볼 수도 없었고 중학교 2학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젊거든요. 아직 젊은데 그런 산골에서 정말 호롱불에서 살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를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디자인미,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나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브랜드화된 가치. 샤넬도 코코 샤넬만의 브랜드를 가졌듯이 내 이름 석자 강재현이란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었고, 그래서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시를 써서 가난해서 살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 중에 너에게 나는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그늘을 만들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한 문장이 저 산업은행 건물의 외벽에도 붙어 있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아동병원에도 외벽에 붙어 있었고, 산업은행 달력에도 이렇게 제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브랜드화된 강재현의 시를 만드는 동안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비 그칠 때까지 너의 외로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소리새라는 노래를 소리새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대 그리고 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너에게 나는이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노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시 중에 또 괜찮아요 거기 그렇게 서 있어만 준다면, 괜찮아요 그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조항조 선생님이 이 노래를 지금 많이 홍보하고 계셔 주십니다. 이번에 행사에서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강재현 작사곡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서 다니고 계셔 주십니다. 그러면 저만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 온 것일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Find Me, 브랜드 Me,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는 오늘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문학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한 번만 반추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술. 혹시 글씨가 읽혀지시는 분들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가슴에 삭혀할 게 많은 날은 술을 마신다. 괜찮다. 잘했다. 술술 풀어라. 너의 뜨거운 가슴처럼 술은 삭을 대로 삭았을 때 맛이 깊더라. 자, 어느 술집에 이 프랭카드 한 장이 붙어 있다면 술 맛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술집에 가신다면 와인집도 괜찮고 호프집도 괜찮습니다. 이 시 한 번만 거기다 메모해 주시고 와주시면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효욱 교수님 사단에 제가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가천대, 또 명지대, 이런데 민효욱 교수님 덕분에 지금 이 사단을 만나서 저는 매일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효욱 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술술 풀어라. 정말 술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 한 편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술이 맛이 깊어질 것입니다. 자, 어떤 화가는 이렇게 시를 써서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려져 있는 시입니다. 겨울아침 창가에서라는 노래 한 곡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시가 담긴 가사 노랫말입니다. 해드릴게요. 있습니다. 불러주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뭔가 스피커가 안 받쳐줬어요. 다음에 꼭 좋은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사로 해드릴게요. 투명한 햇살이 나의 창을 비추면 언젠가 내게 돌아오리라던 너의 그 말에 나의 하루는 가슴이 떨려와. 어쩌다 가끔은 눈 내리는 아침에 눈을 밟으며 걸어오리라던 슬픈 그 약속 이제는 제발 믿지 않게 해줘. 너무 오래 아팠던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난 날은 그토록 오랜 기다림을 주었었지만 사랑했던 기억만으로 널 위해 기도할게. 눈꽃처럼 창백해진 겨울 아침 창가에서. 이런 가사였습니다.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가사가 KBS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겨울 아침만 되면, 그것도 아침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쓰는 서정 시인입니다. 이런 시를 쓰고 살다 보니 매 순간 노래가 되고 매 순간 시가 되고, 카톡 한 줄을 쓰더라도 그 가슴 절절한 울림을 담아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160편의 노래 가사가 지금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노래방에 가면 강재현 작사를 한 12곡 정도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다고. 집이 세 채밖에 없는 데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14살에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나는 부유한 집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잘 살고 싶었는데 14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행상을 떠나십니다. 행상을 떠나셨을 때 혼자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연탄불도 꺼진 그 골방에 앉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쓸 수 있었던 게 시처럼 음악처럼 사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나는 아름다운 시를 써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고 시절에 그 골방에서 제가 생각했던 꿈이 뭐였냐면, 나는 창이 넓은 집에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에서 창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6살에 꾸던 꿈을 지금 50대 4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네, 지금은 종로 한복판에서 정말 창이 넓은 이런 통창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무실을 책상에 앉아서 밤새 책을 쓰고 시를 쓰는 그런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윤조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자서전을 대필하기도 하고 출간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내 꿈도 이루었고 누군가의 꿈도 이루는 인문학자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꿈꾸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흐름이 빨리 돌아가는 시기에 살기 때문에 지금 꾸면 1년 후, 2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더. 어머니는 저희들을 두고 행상을 떠나셔서 그렇게 가장 어둡고 외로운 한겨울에
너무 집이 추워서 걸어갔던 그 길이 춘천여고 학교 교정이었습니다. 교정을 가면 첫눈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 첫눈을 가장 먼저 밟는 소녀가 저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고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절로 시인이 되었고, 거기서 또 과거로 한 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3개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부모님에게서 버려졌다고 하면 표현이 너무 죄송하니까 부모님에게서 떨어져서 나와서 7살까지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살던 소녀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소녀가 지금 내 인생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Find me, brand me. 자,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Find me, brand me. 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민효국 교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 지금 여기 우리. 한 번만 더요. 지금 여기 우리.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글 쓰는, 카톡에 글 쓰는 글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노후에는 그 글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팀 다 함께 모아서 시 한 편 한 편 한 편 모아서 우리 작은 시집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에 쓰는 아주 작은 줄 하나, 술집에 가서 우연히 썼던 술술 풀어라, 괜찮다, 잘 될 거다, 이 한 문장이 시가 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좋은 글의 요건 다독, 다작, 다상량입니다. 그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다독, 다작, 다상량. 제 시집을 그러면 읽어보셔야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글의 요건. 자, 제가 10살에 썼던 편지더라고요. 저는 아마 타고난 시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에게 썼던 편지, 큰언니에게 썼던 편지, 이 편지 글씨, 이거 제가 직접 쓴 글씨거든요. 그때 3학년인데 글씨 잘 썼죠? 네. 글씨 썼을 때 늘 누군가를 걱정합니다. 큰언니는 저보다 11살이나 많은데도 큰언니는 몸은 괜찮은가? 직장 다니는데 돈 벌기 어렵지 않나? 혼자 울지 마.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만큼 울었던 거겠죠. 제가 10살에도 울고 12살에도 울었기 때문에 편지에다가 언니 혼자 울지 마. 그런 시를 그런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20몇 살에 썼던 글씨입니다. 경이로운 감사. 때로는 너무 소중해서 눈물겨운 날들이 있다. 20몇 살에 그 가난 속에서 월세방 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지금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라고 하면 건방지고요.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을 제 가슴 속에 경이로운 감사. 때로는 너무 소중해서 눈물겨운 것들이 있고 눈물겨운 날들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김두신 강사님 같이 울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매 순간 발자국에 시간의 옷을 입히면 추억이 된다.
이렇게 한 줄 시를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발자국에 옷을 입히면, 어떤 옷을? 시간의 옷을 입히면 그렇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별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이분과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오해에서 늘 3을 빼고 싶어 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해에서 3을 빼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누군가가 저에게 왜 그랬어? 이럴 수도 있는 문자가 온다면, 아, 몰랐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용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미안해요. 용서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용감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배사 알려드릴게요. 미용 하면 감사 하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자, 제가 미용하면 감사합니다. 건배사예요. 자, 잔을 높이 들어주세요. 제가 미용 하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미용이에요. 미용. 감사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건배 준비. 미용 감사 이렇게 해서 건배사를 해주시면 미안해요. 용서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저절로 우리는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실제로 늘 가슴속에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미안하고 그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오늘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을 운문이라고 합니다. 시나 가사는 운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공부 조금만 들어갈게요. 산문은요, 인간의 정서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풀어낸 누구나 쓸 수 있는 줄글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산문에도 여러 가지 편지글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뭐 논문 형식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겠지만 운문에는요, 시나 시가 그런 장르, 시조, 노랫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운문이라고 합니다. 운문은요, 시의 3요소를 갖추었을 때 운문을 갖게 되는데요. 운율, 심상, 주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이런 걸 먼저 내 마음속에 툭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운율을 맞춰줘야 돼요. 시를 읽을 때 보면 3, 4, 3, 4, 3, 5, 4, 3 이런 가락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가락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시가 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산문시도 있는데 그 산문시마저도 그 운율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내재율이 담긴 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심상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 이게 시각적인 느낌도 좋고요. 청각적인 느낌도 좋아요. 그래서 저 청빛 같은 사람이 걸어가는 푸르른 보리밭길에 이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푸르른 보리밭길을 걸어가는 아주 맑고 투명한 사람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럴 것처럼 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럴 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톡에 글 한 줄을 쓸 때도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각적 심상. 어떤 시각적인 색깔 이미지를 하나만 딱 입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두신 강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감사글을 쓸 때 김두신 강사님 참 감사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어떤 옷 입으셨어요? 푸르른 초록빛, 푸르른 풀잎 같은 그런 싱그러운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싱그러운 그 이슬처럼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영롱한 그대여 라고 말해 주십시오.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김두신 강사님 늘 정말 오래되셨습니다. 10년 넘으셨죠. 이 강사 이렇게 같이 활동해 주시는 게 저렇게 변함없이 이 한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도인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여 줄게요. 운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운율의 상위 개념은 리듬이에요. 그 리듬이 있을 때 그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시가 노랫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노래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게요, 시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7-5조의 리듬을 갖게 됩니다. 7-5조.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것도 모두 다 리듬이 딱딱 떨어졌을 때 시가 노래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래 강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이었고 되실 분들이었고 스피치 강사가 되실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자, 노래 강사가 되셨는데 기왕이면 내가 어설프게 썼어도 괜찮아요. 그 가사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가사를 쫙 정리해서 작곡으로 쫙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반 하나 내는 가수 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사가 되시면 더 멋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자, 기한 공부했으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비유와 상징이 있는 글을 쓰면 글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빗대는지 조금 이따 또 보시고요. 상징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숨겨둬요. 그리고 보조관념만 제시해서 어떤 추상적인 단어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좀 어렵나요? 자, 우리 공부에 지진나.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어. 몰라도 돼요. 그냥 느낌대로 하세요. 재밌어요? 자, 직유법은요. 어머니의 마른 손 같은 조팝꽃. 자, 우리 어머니들 다 고생하면서 우리 키우셨어요. 손이 멀쩡하실 리가 없어요. 지문이 다 닳았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피었어요 라고 엄마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머니 살아계신 분. 어머, 이렇게 행복한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고아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부러운 분들이세요. 근데 사실 계실 때는 그거 몰랐죠? 몰랐어요. 저도 참 못했습니다. 근데 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여기 꽃이 있는데요. 그 꽃이 내 누님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얼마나 원숙했으면 그 꽃이 내 누님같이 생겼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세월이 화살 같다. 이런 표현도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런 걸 꼭 직유법을 써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글이 아주 맛깔스러워집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은유법은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이 호수라고 하는 글이 아주 유명한 은유법의 최고봉입니다. 내 마음은 바다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은 꽃이요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은 등대요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기 내가 알고 있는 홍나연 씨도 내 마음은 보석 같은 사람. 그죠? 자, 내 마음은 등대 같은, 여기 교회 오빠 같이 생긴 분 한 분 계시죠? 교회 오빠에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오늘 우리 강의 끝나고 자,
누군가에게 댓글을 써보는 겁니다. 무엇을 섞어서? 직유법과 은유법을 섞어서.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여기까지.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자, 전생에 얼마나 깊은 인연이었으면 이 옆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눈빛을 교류하는 우리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옆에 있던 짝에게, 아니면 짝이 아니어도 돼요. 저 멀리 계신 강사님께, 또 교수님께, 교회 오빠께 이렇게 아름다운, 저 청주에서 온다고 들었어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름다운 꽃분홍빛 여인에게 얼마나 멀고 힘들었냐고 안부 인사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여인이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거인 같은 여인, 마음이,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참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의 윗목은, 윗목, 아랫목 말고요. 윗목은 어땠어요? 굉장히 춥고, 엄마 아버지는 좀 따뜻한 데서 주무셨죠. 우리 어렸을 때 윗목에서 잤잖아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같은 곳. 그것은 무엇을 대신할 때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외로움, 쓸쓸함, 고독, 그리움, 이런 말을 쓸 때 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한번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노래하는 꾀꼬리 같다. 내 귀를 간지럽히는 목소리, 풀잎의 목소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풀잎이 그냥 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풀잎이 지저긴다고 말한다던가, 이렇게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을 활용해서 말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어의 마술이 돼줄 것입니다. 자, 7호조의 자, 여기서 음악 한 번만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 자, 등을 곱게 펴시겠습니다. 등을 곱게 펴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겠습니다.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 사실은 제가 노래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렇게 시와 음악과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의심하고 집착하고 미워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망히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에게 가슴 설레며 살 시간은 또 얼마나 남아있을까? 설레는 가슴으로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탓하고 원망하고 미련 떨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환으로 흘려보내고 사는 걸까? 이제는 태초의 빛을 느끼듯 다시 눈을 감고 사랑할 시간, 이 지상에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에 꼭 만나야 할 사람 앞에 서서 책가피 속 풀잎처럼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순백의 언어를 꺼내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많이 온전히 그대 사랑하리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인문학자 윤조로 남을 것입니다. 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기왕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기왕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우리 즐거운 남서울 우리 스피치와 노래 지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